네, 반갑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드디어 8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기대감은 좀 있죠? 왜냐면은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 강력한 금리 인하의 신호로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정책의 어떤 스탠스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조건이 좀 달려 있습니다. 고용의 변화가 문제가 된다라면 당연히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고용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지금 다음 주거든요. 9월 5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뭐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연준의 금리 인하 기준 포인트는 실업률이 4%를 넘어가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다음 주 주말입니다. 그래서 2주 남았는데 이 기간에 발표될 고용과 관련된 이 실업률 지표는 3% 이상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됐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대감이 좀 커지게 됩니다. 일단 뭐 기술주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돈이 돌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얘기가 되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 은행에 대한 이야기고,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지면 좋지 않죠? 네. 국내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일단은 부담 요소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 8월에 우리 8월 28일 날 금통위가 있거든요. 이번 이제 목요일이죠. 이번 금통위에서 만약에 미국의 이런 선제적인 반응을 참고해서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된다라면 뭐 은행이나 보험주, 특히 보험주들이 더 큰 악재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9월 달에는 이제 만기일도 큰 놈 하나 남아 있고, 또 그 CPI, PPI 지표도 봐야 되죠. 그리고 FOMC 9월 16일, 17일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생각하면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빵 치고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이 계속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얘기들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자, 일단은 주요 뉴스 쪽으로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쏠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한번 볼까요? 경제지표 이번 주 거죠? 보시면은, 신규 주택 판매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이네요. 내구재 주문은 마이너스 9.4에서 마이너스 3.8. 좋아지네요. 내구재 주문이 좋아지게 되면 일단은 경기가 살아난다 쪽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건 좀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리치몬드 제조업 지표는 조금 다운, 뭐 이것도 뭐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GDP는 이게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뭐 큰 변화 없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큰 변화 없어 보이고요. PC 지표를 이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개인 소비 지출도 뭐 그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연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정책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어떤 지표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증가했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기술주 전반에 걸친 기대치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일단은 샘 올트먼이 사다리를 걷어찬 우리 샘 올트먼이 AI 산업에 거품이 끼어 있다.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의 가치 역시도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올트먼 어쩌고저쩌고 비켜 이 자식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잘 늘어나고 있다라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젠슨왕은 뭐라고 했느냐. 22일 날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만 TSMC 방문 앞두고 취재진에 중국의 H20 칩의 후속 칩을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대화 중이다. 아직 알기는 이르지만 H20의 후속 칩을 공급한다.
자, 요렇게 되면은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진행될 수 있겠죠. 또 이제 파월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성장주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뭐 꼭 성장주뿐만 아닙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 좋아요. 그냥 은행 쪽만 조금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얘기인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는 예대 마진을 잘 이제 조절해서 지들이 알아서 돈 잘 벌어가기 때문에 은행 쪽이 뭐 큰 타격이 없다. 뭐 근데 호재는 아니죠. 네, 큰 타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7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6월 2.8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지금 아까 제가 봤던 예상치에서는 좀 더 높게 잡혔는데요. 그죠? 네, 이건 핵심, 그죠? 핵심. 뭐 비슷한 것 같은데 0.3 정도로 잡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가격 지표, 즉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요게 높게 잡히게 되면은 파월이 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파월이 이번에 잭슨홀에서 연설한 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 구간에, 네. 나발이란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 더 집중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는 뭐 거의 확실시 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인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여기 뉴스에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죠? 네,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여기 지금 속보에는 있나요? 속보에도 지금 네, 여기 있다. 그죠? 노란봉투법 통과 곳곳에 우려. 재계는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속보가 있었어요. 네. 이 경제계에서 지금 보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이 유감이다.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필리버스트가 끝나고 나서 24일 날 어제 통과가 바로 됐는데, 어제 오전에 통과가 돼버렸죠. 네. 그리고 지금 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 이쪽이 좀 필리버스터 통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5일 날 오늘이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통과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문제시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여소야대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대 야소죠. 그러니까 그냥 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네,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축축축축 가버리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은 네, 좀 안타깝고 근데 이게 지금 그 색깔이 너무 이 기업과 좀 대치되는 입장에 너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쉽지가 않죠. 지금 정부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이 지금 통과가 됐어. 이거는 왜 경제계에서 이게 유감을 표시했느냐면, 이게 이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랄까, 파업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이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해외 쪽에 이 기업이 만약에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또는 뭐 해외에다 공장을 짓는다거나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걸 이유로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 그래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이것도 당연히 네, 보장해 줘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쪽 편으로만 기운 거 아니냐라는 거죠. 즉 노사가 만약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기업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즉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지금은 야, 니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일자리 다 글로 갖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월급도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월급 더 올려줘. 니네 글로 가서 돈 더 많이 벌 거고 그러면은 우리 월급 더 올려줘. 안 올려줘? 그럼 우리 파업한다? 이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드린 부분이지만 이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효과가 있느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또는 해외 쪽에 진출해야 되는 기업들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딴지 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노사 간의 법적 분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 결정상 경영상 결정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불분명하게 지금 확장이 돼버린 상태라서 애매해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노란봉투라는 게 이제 기업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일단은 노란봉투법은 일단 해외 쪽에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또는 해외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뭐 근로자들,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파업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너무 악덕이야. 돈도 안 주고 막 그래. 그럼 파업해야지.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네,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네. 그냥 뭐 회사가 만약에 1억 원을 벌었어. 야,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다 이래서 니네 돈 번 거 아니냐? 그 중에 8천만 원은 우리한테 내놔라. 안 주면 파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부분. 이거 시행이 되면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뭔가 빠른 결정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네. 아무튼 요거 일단은 그 해외 쪽 요즘에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한다는 이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의 어떤 그 조치가 좀 필요할 것도 같고 네, 부담 요소가 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시 상승에 조금 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뭐 요거는 뭐 통과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일단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이제 소액주들의 권리가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주가에는 당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주주 기준 요 대주주 기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주주 기준이 지금 10억 원으로 변경된다는데, 네. 지금은, 네, 해당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개정안에 이미 포함이 됐잖아요. 지난달 31일,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 원, 보유금액 10억 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네, 다시 회귀하자, 50억 원을 회귀하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은, 네, 지금, 상법 개정이, 네, 보유금액 10억 원으로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고요. 이거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올 연말부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26년 3월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일이 12월이면은 일단 연말에 집어 던지는 게 나올 테고요. 3월 결산이면은 3월 전에 던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면 일단은 팔아야 됩니다. 그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글쎄 이렇게 되면은 연말 랠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올 겁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올 거고 엄청나게 많은 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게 될 거고 금액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팔려고 하겠죠. 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고점을 찍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덩치가 커졌잖아요. 뭐 수익이 많이 났어? 한 1000%, 2000% 나왔어? 또는 뭐 이제 원래는 한 1억 원치 샀는데 지금 한 10배 올라가가지고 10억 원이 넘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주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팔고 싶겠죠. 즉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일단 첫 번째 타겟으로 들어가서 때려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얘네들이 원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50억 원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여유가 있죠. 널널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지금 이거 이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글쎄요. 뭐 지금까지는 일단 시행일 전까지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시행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월이 3월이거나 6월인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결산 시점에서 딱 이게 2월에 네,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년 초반부에 매도가 막 쏠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전에 미리 매도를 더 때릴 수도 있겠죠. 금액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나눠서 팔겠죠. 특히나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걔네들은 어차피 근데 네, 양도세랑 관련이 없고 개인들만 있는 거라서 돈이 많은 이런 큰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에서 이제 매도를 좀 때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장기적으로 들고 와서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러면은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낮은 가격에 매수해가지고 이게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규모가 커졌어. 근데 팔면은 양도세 내야 된대. 그러면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먹고 다시 또 사고 또 팔아먹고 다시 또 사고. 그럼 단타 천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시가 장기적으로 쭉쭉 뻗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치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월의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됐지만 국내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상법 개정의 대주주 기준 이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하죠. 특히나 노란봉투는 지금 이게 시행이 될 거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특히나 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미 사절단, 경제 사절단이 또 갔어요. 각 기업들 회장들이 다 갔는데 얘네들이 이제 같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얻을 건 없고 잃을 건 잃겠지만 미국의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더 확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네, 죽여갖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야 우리가 좀 더 투자할게. 관세 좀 없던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 좀 더 깎아주면 안 되겠냐? 등등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장비주들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면 면제 같이 해줘라 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이 노란봉투법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건 약간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전혀, 네,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는 상승 출발하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악재로 때리고 시작하고요. 또,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상승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더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상승 출발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차익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종목들, 증권주들 요즘에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상승 동력이 꺾였다. 왜냐면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같이 떨어진 거죠.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증권주가 더 올라가긴 할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제 개편안, 양도세 관련한 부분 때문에 주가를 떨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이 상반기에는 깜짝 실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증시가 하락하고 있고요.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쎄 뭐 지들끼리 이제 뭐 서로 자화자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부분은 아니고 변동성, 특히 이제 금융주 전체에 걸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금리가 떨어짐에 따른 네, 수익성 저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증권주들도 당연히 증권사들 뭘로 돈 벌죠? 네, 뭐 이번에는 신용 말고 뭐 채권 쪽 운용해가지고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 신용 같은 경우가 이제 돈놀이에요, 돈놀이. 쉽게 얘기하면 은행의 대출 같은 거죠.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고. 자, 그런 쪽으로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네, 이익률도 줄어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증권주들의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해졌다라는 얘기도 같이 좀 있었고요. 자, 상장사의 60%는 3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네, 삼성전자는 네, 실적이 하반기에 폭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 실적 전망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향 조정된 기업은 SK텔레콤. 왜냐면 이제 해킹 사태 이후에 네,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네,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지금 주가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넥스틴이라든지 한샘, 주성엔지니어링, SK, 솔로엠 등등의 기업들이 지금 하향폭이 커져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상향 조정, 80% 이상 상향 조정이 됐네요. 2차전지가 이제, 실적이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면 2차전지 관련한 기업들 지금 바닥 터닝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관심권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한번 생각하시고 아직은 뭐 매수 타임이 아니니까 천천히들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정도? 네. 이거 같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AI 쪽 관련한 이 거품을 잠재우는 엔비디아 실적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회사들 그 투자은행들이 엔비디아의 그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서 뭐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망치는 어떻게 나오는지 있나요? 네.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팔란테를 포함한 기술주를 오히려 더 매수할 기회다. 주가 떨어지면 더 사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요. 더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비중이 8%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매우 커져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폭락하게 되면 나스닥도 폭락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개념이 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실적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봅시다. 실적 전망 여전히 고무적이다. 네. 주당 순이익은 48%. 네. 매출은 53% 증가한 459억 달러. 오, 괜찮은데요? 그죠? 네. 다만 지난 분기 매출 증가율보다는 둔화된 수치다. 자,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죠?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어차피 강력한 수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매출 증가율은 계속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던스,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H20의 중국 수출이 다시 허용이 된다면 15%를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네,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H20의 생산 중단하고 블랙엘 기반 B30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자, 아까 전에 뭐 중국 쪽에 새로운 칩을 납품할 것을 협의한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한 어떤 그 실적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은 더 크게 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경쟁이 더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AI 관련한 어떤 그런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오늘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네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9시 무방에서 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지금은
일단 상승 분위기 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 긍정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월 쪽의 그런 비둘기적 발언을 통해서 상승 출발하긴 할 건데 이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 그다음에 양도세, 이 국내 정책에 의한 부분들이 문제죠. 지금 5,000피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정면 충돌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나 이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를 때리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때리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부담 요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떨어질 것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고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주에겐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지수를 누르는 형태 또는 발목을 붙잡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너무 낙관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올라가는 거는 따라가되 네, 올라가면은 그냥 추세 따라가야죠. 근데 너무 거기에서 또 그냥 흥분해서 많이 지르지 마시고 항상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악재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시에 악재가 한 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아니란 얘기겠죠? 네,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이 큰 네,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고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하려면 이런 과정들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뭐죠?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아직 네, 불꽃 랠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저점이고 아직까지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괜찮겠죠?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